석유는 검은 황금으로 불립니다. 현대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석유는 현재 전 세계에서 일부 특정 지역, 특히 과거나 현재 바다였던 곳에서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탐사 성공률도 매우 낮고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산유국의 꿈을 품고 있지만 석유 탐사 도전에 많은 애를 먹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석유는 바다였던 곳에서 주로 발견되는 걸까요? 흔히들 말하는 공룡 기원설은 잘못된 설일까요? 그리고 석유는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며 석유 탐사는 왜 이리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동해에서 석유가 발견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석유 개발의 역사부터 석유 탐사에 담긴 과학적 원리까지 석유에 대한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석유라는 용어에 대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탐사를 하면 일반적으로 원유와 가스가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원유 가스 개발이라고 말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이해가 쉽도록 원유와 가스를 합쳐서 석유 또는 석유와 가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석유의 위상은 의외로 처음부터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1859년 에드윈 드레이크가 미국 펜실베니아주 서부 협곡에서 땅을 굴착해 석유를 발견하는 데 성공한 후 석유에서 등유를 추출해 등불을 밝히는 데 사용한 게 전부였죠. 그러다가 1885년 독일의 고틀리프 다임러가 휘발유 내연기관 개발, 1892년 루돌프 디젤이 경유를 사용한 디젤 엔진 개발, 1908년 헨리 포드가 세계 최초의 양산차 포드 T 모델 생산, 1939년 독일에서 등유를 사용한 제트 엔진의 등장으로 석유는 더 이상 등불 연료가 아닌 운송수단의 핵심 원료로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1912년 미국에서 원유에 열을 가해 끓는 점에 따라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을 차례로 생산해내는 현대식 정유 공장이 세워지면서 다양한 종류의 석유 제품 공급이 가능해진 것이 크게 한몫했죠. 18세기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과 석탄이 주도해 기계 설비화 혁명을 이룬 시기였다면 2차 산업혁명은 석유와 전기가 주도해 교통과 물류, 대량 생산에 획기적인 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수많은 발명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발전이 일어났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후 1960년대 석유화학 기술의 발달로 음식, 자동차, 가전제품, 가구, 화장품, 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들이 석유로부터 만들어지게 됐죠.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된 원유 중 60% 가까이가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이런 연유로 석유는 현대사회의 혈액으로 불리며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위상이 높아지게 됐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석유 자원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 골고루 퍼져 있지 않았습니다. 중동, 미국, 유럽의 북해 등 몇몇 지역에 집중돼 있었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걸까요? 이를 설명하려면 먼저 석유의 기원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석유는 크게 유기기원설과 무기기원설이 있습니다. 유기기원설은 석유의 근원 물질이 생명체라는 가설이고, 무기기원설은 석유의 근원 물질이 지구 내부의 금속 탄화물이라는 가설입니다. 학계에서는 유기기원설을 좀 더 유력하게 보고 있죠. 그렇다면 왜 석유가 생명체에서 왔다고 보는 걸까요? 정제하지 않은 석유인 원유의 성분을 살펴보면 대부분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탄화수소 화합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체 역시 산소, 탄소, 수소가 포함된 유기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가 생명체와 연관이 깊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생명체로부터 석유가 만들어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호기성 미생물이 생명체의 사체를 먹어치우지 못하도록 산소가 거의 없어야 하고, 해저에 매몰돼 적당한 온도와 압력을 받아야 하죠. 단 어느 정도의 온도와 압력이 필요한지 의견이 분분한 만큼 아직도 정확한 석유 생성 원리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공룡이 석유의 재료가 되었다는 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공룡이 석유 생성에는 별 상관이 없고 플랑크톤이 석유 생성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지에 사는 공룡은 죽으면 대기 중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사체가 금방 분해되기 때문에 석유의 재료로 사용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다에 사는 플랑크톤은 죽으면 바다 깊이 가라앉아 산소가 거의 없고 어느 정도의 온도와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매몰되기 때문에 석유가 되기 유리하죠. 그리고 바닷속 플랑크톤은 육지의 공룡보다 개체당 크기는 매우 작지만 총량 크기는 훨씬 큽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석유를 생성하는데도 적합하죠. 이로 인해 현재 학계는 석유는 육지 환경이 아닌 바다 환경에서 만들어졌으며 주 재료는 플랑크톤과 같은 바다 생명체들이었을 거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실제 현재 전세계 석유 분포도를 봐도 바다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은 육지인 중동 지역도 과거 중생대나 신생대 3기에는 바닷속에 있었던 퇴적 지층이었죠. 자, 그렇다면 석유는 어떻게 찾아낼까요?
보통 석유 탐사에는 물리 탐사 방법 중의 하나인 탄성파 탐사가 많이 사용됩니다. 해상 탐사의 경우 탐사선에서 강력한 공기 압력을 가해 파동을 만드는 에어건을 바다 밑으로 쏘면 각 해저 지층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음파의 시간과 에너지를 하이드로폰이 저장하고 이를 분석해 해저 지각 밑의 지질 구조를 파악해낼 수 있죠. 탄성파 탐사 외에도 지하 암석의 밀도차에 의한 지구 중력장 변화를 측정해서 분석하는 중력 탐사와 지하 암석의 자기장 변화를 측정해서 분석하는 자력 탐사도 있습니다. 지층 구조는 아래에 유기물 함량이 많은 근원암이 있고 그 위에는 암석 내에 틈이 많아 석유가 흐를 수 있는 저류암이 있으며 그 위쪽에는 석유가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 공급률이 낮은 덮개암으로 덮여 있어야 석유나 가스가 외부로 이동하지 않고 집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질 형태를 트랩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트랩으로는 배사 트랩, 단층 트랩, 층서 트랩 등이 있습니다. 배사 트랩은 지층이 위로 볼록하게 휘면서 석유가 집적된 형태, 단층 트랩은 지층이 끊어져 생긴 단층이 석유를 가둔 형태, 층서 트랩은 지층이 시간차를 두고 퇴적되면서 덮개암이 석유를 고립시킨 형태입니다. 특히 위로 볼록하게 올라간 배사 트랩은 전세계 유전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대표적인 유전인 북해 유전의 지질 단면도를 보면 배사 트랩과 단층 트랩이 잘 발달해 있어 석유와 가스가 안정적으로 고여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석유 탐사 뉴스를 보다 보면 탐사 성공률이 몇 %라는 얘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사실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각 석유 탐사 회사마다 자신만의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다만 PRMS란 게 있는데요. 세계석유공학회에서 2018년도에 어떤 곳에 어떤 자원 매장 예상지가 있으면 다음 절차를 따라서 평가하고 개발해라 라는 기준을 세운 것이죠. 맨 처음이 시추하기 전 단계인 탐사 자원량 단계입니다. 유망한 퇴적 분지를 찾아낸 뒤 지구 물리 탐사 자료를 통해 저류층과 덮개암 유무 같은 지질 구조와 석유나 가스의 집적 가능성 등을 추측하는 단계죠. 얼마 전 정부에서 동해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140억 배럴이라는 게 바로 탐사 자원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가 동해 심해에서 탐사 성공률 20%라고 발표한 수치는 어떻게 계산된 걸까요? 이는 일반적으로 석유가 생성될 수 있는 지질학적 조건 4가지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가령 어느 지질 구조가 근원암, 저류암, 덮개암, 트랩 요건을 충족할 확률이 각각 67%라고 가정하면 탐사 성공률은 이들을 다 곱해서 약 20%라고 계산하는 식입니다. 다음은 발견 잠재 자원량 단계입니다. 시추 시행 시 우리가 원하는 석유나 가스가 충분히 존재하는 게 확인됐을 때 나타내는 단계죠. 사실 지구물리 탐사에서 석유 매장 가능성이 보여도 실제 시추를 하다 보면 물이나 액화가스, 액화이산화탄소 등 다른 유체가 나와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탄성파 방법으로는 유체의 종류를 구분하기 어렵고 여러 물질들이 함께 섞여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현재 탐사 기술로는 직접 파봐야 원유인지 물인지 가스인지 이산화탄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매장량 단계입니다. 마진이 남을 만큼 상업성이 있을 때를 말하는 단계죠. 탐사 시추를 통해 석유가 발견된 후 평가 시추를 통해 자료 평가 및 경제적 조건 등을 분석해 상업적으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확실시 되는 양을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석유 탐사에는 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까요? 물리 탐사 이후에 진행되는 시추 작업의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해외에서 빌려오는 시추선은 무려 4,000에서 5,000톤급이나 될 만큼 크고 무겁습니다. 배 위에 높은 탑을 세우고 그 안에 시추 드릴을 단 뒤 와인 오프너로 코르크 마개를 뚫듯 배의 무게로 내리눌러 시추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원들도 시추타워 관리, 항해, 기관실 운영, 탐사 장비 관리 등 모두 역할이 있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배와 함께 모두 임대해 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선박 운영비가 1억이 넘게 들죠. 게다가 계속 파이프를 이어붙여 뚫어야 하고 단단한 층에 걸리면 다시 시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며칠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뚫어야 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탐사 시추 항공 프로세스에 천해에서는 수백억, 심해에서는 약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도 석유 개발이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비용 대비 수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는 북해에서 33번까지 시추를 진행했고 34번째 만에 비로소 유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다수의 석유가스전을 발견하면서 대표적인 석유 부자 나라가 됐죠. 지금은 석유가 노르웨이 국가 전체 재정 수입에서 30%, GDP에서 20%, 전체 수출에서 62%를 차지할 정도라고 하니 33번의 시추는 실패가 아니라 장기적인 고수익을 위한 투자였던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산유국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신생대 지층인 동해 위주로 유전 개발을 꿈꿔왔습니다. 동해는 다양한 동식물과 풍부한 유기물이 존재했던 신생대 3기 지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 1998년 가스전이 발견됐고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원유 4,500만 배럴에 해당하는 양의 천연가스를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당시 세계 95번째 산유국이 됐죠. 이런 연유로 동해에서 추후에 석유 발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동해는 총 두께 10km에 달하는 신생대 퇴적층이 발달돼 있어 양질의 저류층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대규모 유전이 발견된 가이아나 심해 환경과 매우 비슷하다고 하죠. 반면에 동해를 지구 반대편 남반구의 가이아나의 지질 구조와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거나 예상보다 매장량이 적거나 경제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등 조심스러운 눈으로 지켜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앞으로 동해에서 충분한 양의 석유가 나올지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꾸준한 탐사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 자원 지도에 대한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될 것이고 다음번 성공 가능성을 조금씩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연히 다른 소중한 자원들을 발견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죠. 매년 자국 해양 탐사에만 2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2013년 미나미토리 섬 인근에서 1600만 톤에 달하는 히토류 매장지를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가 무려 수백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막대한 양의 재생에너지 투자로 주목받고 있으며 자국 석유 개발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최근 남중국해 링수이 가스전 발견 등 잇따라 대형 가스전을 발견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산유국의 꿈을 계속 이어나가고 언젠간 성공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